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터출 셀렉 포켓몬 이미지 불주 모델 만들기에 대해 알려드리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21학번 하장입니다. 로컬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로컬 환경에서 진행하기엔 GPU 환경이 좀 부담스럽고 네, 환경 설정 과정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로컬 환경이 아니라 콜앱 환경을 통해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태글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텍을 개정 동안 미리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그에 따로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콜의 유료 구독 계정이거나 구매해 주신 컴퓨팅 자원이 있으면 좀 더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필수적이진 않고요. 뭐 그 외에 파이썬이나 기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셔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의대하듯이 기계학습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프로그래머의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학문이에요. 근데 알고리즘의 모든 요소를 이제 프로그래머의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습 시간이라든가 속도, 채점해줄 사람, 조개와 같이 학습을 도와줄 이제 학습 환경을 프로그래머가 설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요소는 모델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이제 주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채점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손실함수가 딱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손실함수는 모델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주는 함수고요. 영상의 주제인 이미지 불주 문제는 주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을 파라미터로 받는 수식의 형태로 정의됩니다. 실제 코드상에서는 로스 펑션보다도 이제 크리테리언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영상에서도 그렇게 지칭할 예정이니까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첨부한 수식은 이제 오늘 실제로 사용하게 된 포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손실함수의 수식입니다. 방금 설명한 손실함수는요, 그래프상에서 고차원 평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평면에서 공을 굴렸을 때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요즘 딥러닝 모델이 추구하는 목표이고요. 이때 이제 손실함수가 이렇게 매끈한 형태가 아니라 좀 요일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좀 작아지면 모델 학습하는 데 좀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공의 크기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바로 학습률입니다. 학습률은 이제 제일 핵심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고 모델의 학습 과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튜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부터 일단 먼저 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방금까지 이제 손질함수와 학습률이라는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할 때 한 번에 전체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한 경우 드뭅니다. 실제로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을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 번에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묶음을 바로 배치라고 본다. 그리고 이 배치의 사이즈, 그러니까 배치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배치 사이즈라고 하고요. 배치 크기는 학습 시간과 성능에 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많이 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배치 크기가 지나치게 작다 싶으면 모델이 이제 너무 자주 그리고 불안정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돼서 학습 시간이 늘어나고 이제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이제 너무 큰 배치 크기를 사용하면 학습이 더 안정적으로 되긴 한데 메모리 사용량이 좀 크게 늘어나고 모델이 이제 데이터의 세세한 패턴을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배치 크기는 컴퓨터의 사양과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해줘야 하는 타입 파라미터고요. 실제로는 이제 GPU에서 효율성 문제 때문에 32, 64, 256 같은 거듭 제곱이 되는 값을 주사합니다. 참고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레이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낮은 값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한 16에서 32 정도는 좀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배치 크기를 정했으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에포크라는 값입니다. 에포크는 모델이 전체 데이터셋을 몇 번 반복해서 학습할지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글을 1로 설정하면 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1 회독하고 학습 끝마치게 되고 에포크를 10으로 설정하면
학습 데이터를 총 10회독하게 되는 셈이죠. 넷복수가 너무 적으면 이제 모델이 충분한 학습을 하지 못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언더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웹폭수가 너무 크면 데이터셋의 지역적인 특징이 모델 과부하게 내용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셋의 성능은 웹폭수는 무조건 개선되는데, 반면 검증 성능이나 이제 일반화 성능은 그렇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값을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실제로는 이제 실제로는 그 얼리 스타핑이라는 기법 사용해서 보통 에포크를 결정합니다. 얼리 스타핑은 이제 일반 성능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을 미리 중단시키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에포크를 많이 돌리면서 과적합이 발생하거나 쓸데없이 시간 낭비라는 경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리 스타핑을 활용하면 에포크라는 하이퍼 파람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좀 이제 덜 중요한 하이퍼 파람터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모델이 손실함수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람터를 업데이트한 방법을 결정하는 옵티마이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손실함수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의 하이퍼 파람터를, 이렇게 파람터를 업데이트한대요. 앞서 설명한 학습률, 배치 크기, F과 같은 하이퍼 파람터들이 모두 이 옵티마이저가 동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사용하는 옵티마이저는 이제 경사방법 계통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이제 딥러닝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담, RMS 프로프 등이 있고요. 옵티마이저마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던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특성이나 이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옵티마이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습에서는 이제 아담이나 SGD 주로 사용하고요. 저도 이번 실습에서 SGD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딥러닝 모델에서 기본적인 학습 과정을 결정하는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모델 학습시키다 보면 한 가지 더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학습률 스케줄러라는 건데요. 앞서 이제 학습률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제 얼마나 크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업데이트를 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학습이 진행되에 따라 학습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큰 학습률을 빠르게 이제 최적점 찾아가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학습률을 낮춰가면서 학습률을 좀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동으로 좀 낮추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학습률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학습률 스케줄러고요. 대표적으로는 코사인 함수의 곡선에 따라 학습률 감소시켜주는 코사인 디케이, 그리고 성능이 개선되지 않을 때 학습률 감소시켜주는 리듀스 에러 온 플래큐라는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이시스 코드에서도 좀 안정적이고 빠른 학습을 위해서 코사인 디케이 학습률 스케줄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딥러닝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이퍼 파람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번 실습에서 모델을 구성할 때 활용할 기법인 파인튜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튜닝은 대량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특정 작업에 맞게 미래 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은 이제 전이학습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전 학습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텍스처, 경계선, 승선과 같은 이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셋에 맞춰 모델의 일부나 전체 가중치를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미리 학습된 레슨과 같은 모델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사용할 포켓몬 이미지 데이터를 새롭게 학습시켜서 포켓몬 분류에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바로 파이팅인 거죠.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모델을 이제 그 생판 처음 학습시키는 것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와 시간으로 들때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고요. 네, 지금처럼 데이터셋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은 경우는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제 파인튜닝이 효과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사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이제 저희가 새로 학습시킬 데이터가 어느 정도 유사하거나 일반화가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돼요. 즉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이 학습된 지식이 새 작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때 파인튜닝 이점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 이미지로 학습된 모델에 특수한 의료 영상이라던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데이터에
파인튜닝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득을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파인튜닝 과정에서는 이제 보통 학습률이라든가 이런 파란터를 기존보다 낮게 설정해서 기존의 일반화된 지식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 정보에 맞게 모델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맞춤형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과 파인튜닝 데이터 간의 도메인 간의 일반화가 가능한 특징 효과적입니다. 기계학습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오늘 활용할 아키텍처는 이제 이미지라 같은 격자형 이미지라 데이터를 이용하고 예측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아키텍처입니다. CNN은 이제 일반적인 MLP 모델과 달리 이미지와 같은 격자형 데이터의 공간적인 구조, 대칭적인 패턴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CNN의 귀납적 편향으로부터 비롯되는데요. 귀납적 편향이란 건 모델이 이제 데이터로부터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전제하는 암묵적인 이제 가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의 지역성 한번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미지 데이터의 픽셀은 주변 픽셀과 강한 상징 관계가 있다는 게 바로 지역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카츄 사진에서 뽑은 하나의 픽셀이 노란색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그 픽셀 근처인 픽셀도 노란색과 유사한 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지역성이고요. CNN은 이제 커널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이런 지역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변환 불변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특정한 객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객체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같은 객체일 것이라 가정하는 게 변환 불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카츄가 여러 마리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진에서 피카츄가 이미지의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피카츄의 얼굴에 박혀있는 검은 점이 가리키는 게 눈일 것이라는 게 바로 변환 불변성입니다. CNN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커널이 이제 이미지 전체에 슬라이딩하여 적용함으로써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지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편향 덕분에 CNN은 이미지의 경계, 질과 모양과 같은 다양한 시각적 특징을 계층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층에서는 이제 점, 선, 면, 질감과 같은 이제 어느 데이터든 이미지 데이터든 적용되는 범용적인 특성을 감지하고요. 기반층으로 갈수록 이제 포켓몬의 눈, 코, 입, 몸통과 같은 복잡한 특성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CNN 이제 커널의 특성도 이러한 이제 변환 불변성, 지역성과 같은 그 귀납적 편향 덕분에 CNN은 MLP 모델에 비해 현저히 적은 파람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MLP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일반 성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캐글에서 API 키를 발급받는 과정에 대해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입을 안 해주신 분은 먼저 가입을 해주시고요. 저는 가입을 했으니까 로그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글에 로그인하면 오른쪽 위쪽에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 세팅스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쭉 내리시면 API 그 칸 있죠?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토큰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또 추가로 발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캐글에서 발급받은 API 키를 실제 구글 드라이브로 옮기는 과정을 이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파일이 다운로드 될 겁니다. 이제 이거를 구글 드라이브로 옮겨야지 이제 콜앱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신규 폴더를 눌러주시고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야, 이름은 점핑픽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기 점핑픽 파일 만들어졌으면 들어와서 다시 여기 안에 태글 폴더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폴더 안에다가 아까 전에 발급받은 kegl.json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됐고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가볍게 훑어보면서 어떤 역할을 한 코드고 어떻게 작성된지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랑 모듈을 임포트한 코드고요. 이게 중요한 코드는 아니니까 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똑같이 따라 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코드는 구글 드라이브랑 이제 현재 작업 중인
콜의 가상 환경을 연동하는 코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니니까 일단 홀딱 넘어도 같습니다. 다음 코드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상에 아까 저희가 드라이브 안에 폴더 만들어서 점 콘피그 다음에 이제 캐글 폴더 안에다가 API 키를 넣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콜의 가상 환경으로 복사하는 코드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작업하기 전에 아까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과정을 똑같이 따라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태그를 이제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태글로부터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는 코드입니다. 최초 시장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로컬로 저장되기 때문에 또 실행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패스 파라미터에 들어갈 값은 이제 여러분 프로젝트 폴더 적당한 곳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코드가 나온게요. 이번 코드는 이제 프레임의 폭감 등은 우리 모델 학습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코드 중 하나고요. 모델이 학습하는 1의 부크를 구현해 남습니다. 자세한 해설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인 네트워크 함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함수가 어떤 파라미터를 받는지 왼쪽 설명과 함께 볼게요. 여기 모델은요, 학습시킨 CNN 모델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데이터 로드는 이제 훈련 사용자의 포켓몬 이미지와 그 정답을 이제 배치단을 바꿔서 공급해준 객체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해주는데 하이터치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랑 크리테리언은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옵티마이저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해주는 객체고요. 크리테리언은 모델의 예측을 측정하는 손실함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디바이스는 이제 모델이 어떤 디바이스에서 학습을 할지 결정을 하는 변수고요. 보통 CPU나 이제 쿠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쿠다에서 많이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러 L2라는 값이 있죠. 여기는 이제 기본 값이 이미 할당돼 있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값을 무조건 넣어주실 필요 없고요. 이 값은 이제 모델의 과적합을 막는 정지와 관련된 값인데 이 부분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함수 내부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실제 반복 학습 과정, 반복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필요한 사전 준비 과정을 하는 코드를 살펴볼 건데요. 왼쪽에 설명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에포크 스타트, 에포크 엔드라는 변수죠. 두 변수는 이제 한 에포크가 전체 데이터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특정한 타이머를 위해 설정이 된 변수입니다. 예, 필수는 이제 종종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일단 만들어 놨고요. 다음 두 줄에 대해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델 2 디바이스는 이제 모델 트레인이죠. 모델 2 디바이스에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을 CPU로 로드하는 역할을 맡고요. 모델 트레이는 이제 모델에게 학습 모델을 알려주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어떤 레이어를 비활성하고 어떤 레이어를 활성한다 이런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델이 이제 훈련할 때와 예측만 할 때 좀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코드고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변수 트레인, 로스, 코렉트, 토탈 이 세 변수는요. 그 모델의 실제 성능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변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포크 스타트, 레코드 이 함수를 통해서 전체 학습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이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전 설명이 끝났으니까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배치를 하나씩 학습하는 포멀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 블록은 이제 한 번의 이터레이션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과정을 전부 담고 있는 코드고요. 먼저 데이터로부터 받은 배치를 모델에 입력하여 포워드 패스를 진행하고 아웃풋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 예측값을 실제 타겟과 비교해가요. 손실함수를 통해 1차적인 손실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순회하면서 L1, L2 정규항을 계산하고 이제 최종 손실에 더해주고요. 다음부터 이제 모델 실제로 학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옵티마이저 제로 그라드를 통해서 옵티마이저의 이전 그레디언트를 초기하고 최종 손실을 기반으로 이제 백워드 코드로 손실 누적 전파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제 옵티마이저가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스텝 코드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배치 학습 결과를 아까 전에 제가 트레인러스, 코렉트, 토탈 이 세 변수 있죠. 여기에다가 기록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전체 성능을 누적하는 거예요. 이제 트레인 예폭 함수의 마지막 구조이고, 타임라인의 종류하고 이제 학습 시간, 로스 어큐러시와 같은 이제 결과를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반환하는 흐름이다. 필요에 따라 이제 F1 스코어라던가 이제 리콜, 프리시전 이런 매트릭이 필요하시면 아까 포르프에 추가하시던 거 방식으로 쉽게 추가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이 함수는 이제 모델의 평가에 사용된 함수고요. 이벨리에이트 함수 역시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함수 중 하나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쓰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넘어갈게요. 바로 이벨리에이트 함수의 이제 핵심 평가 로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살펴봤던 트레인 함수가 거의 겹치는 부분이 대다수를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모델의 이발 모드 설정한 다음에 스토치 노 그라드 컨텍스트로 진입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델의 평가 과정을 최적화하고요. 모델에 이제 평가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이제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 안에 반복보다 이제 틀의 퍼포먼스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데이터 로더로부터 이제 이미지와 정답을 가져와서 모델에 넣고 예측하고 손실함수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로스 베거드, 옵티마이저의 스틱코드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평가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파람터 업데이트하지 않는 겁니다. 파람터 이제 이렇게 평가 데이터에 대한 채점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평가 그 평균 오답 점수 그리고 전체 정확도를 반환하면서 최종 성적표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전체 학습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인 트레인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까 앞에서 나온 트레인 에폭 함수, 이벨리에이트 함수를 내부적으로 호출해서 전체적인 학습을 편하게 묶어주는 함수예요. 트레인 에폭 함수라던가 이벨리에이트 함수를 이제 내부적으로 호출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중간에 이제 검증을 하고 이제 검증을 하고 그걸 유저한테 보여줌으로써 이제 유저가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요. 나머지 코드 자체는 이제 굉장히 간단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잠깐 멈추고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럼 부수적인 모듈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저희는 트레이, 밸리데이션, 테스트 분할 통해 학습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트레인하고 밸리데이션에서는 이제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트레인 데이터셋을 한 번 받고 그걸 이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분할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은 이제 각각 다른 변환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트레이닝 셋은 이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니까 변환이 이제 필요한데 밸리데이션 셋은 테스트 셋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제 이상한 변환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파이터치에서는 아쉽게도 데이터셋을 분할할 때 디프 복사가 아니라 얇은 복사가 이제 분할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다른 변화 적용과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래퍼 클래스를 활용해서 런타임 중에 변화는 동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래퍼 클래스가 바로 이 래퍼 셋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필요에 따라 데이터셋을 상습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행성자가 이닛 함수랑 len, get item 메서드 정도랑 구현을 해주시면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셋을 실제 파이토치 학습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반환해주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전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함수의 전체적인 흐름은 4단계로 합니다. 먼저 이제 이미지 폴더라는 그 파이터치 데이터셋 라이브러리, 아무튼 모듈을 활용해서 그 포켓몬 이미지 폴더에 담긴 학습용 데이터, 텍스트용 데이터 파일을 일단 불러오고요. 이때는 아직 데이터 증가 같은 변화를 적용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를 이제 가져야 해요. 그 다음에 물론 전체 데이터셋은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이때 이 데이터 로드 함수는 밸리드 레이시오라는 값이죠. 이 값을 활용해서 분할한다. 다음에 이제 랜덤 스플릿 함수로 부작위 섞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함수의 핵심,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함수의 핵심이거든요. 아까 만들었던 레퍼센트 클래스를 여기서 이제 쓰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학습용, 검증용,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각각 레퍼셋으로 감싸 생성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학습용 데이터셋은 트레인 트랜스폼이 그리고 이제 검증용과 테스트용 데이터셋은
트랜스폼이 이제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데이터 로더를 최종적으로 반환한다. 이때 이제 트레인 로더에만 셔플 옵션 줘서 학습 시에만 이제 순서를 섞어주고요. 나머지 밸리데이션 셋이라든가 테스트 셋은 별도로 이제 바꿔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 함수 하나로 학습과 검증, 데이터 테스트에 필요한 이제 세 가지 데이터 로더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 학습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전 준비 과정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미지 데이터를 모델이 학습하기 좋은 과정을 가공하는 데이터 변환을 정의한 과정이에요. 아까 get 데이터 로드 함수 다시 보시면 이제 트랜스폼이라든가 테스트 트랜스폼이라는 변수를 따로 봤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이제 데이터셋 전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정교화 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정교화는 각 이미지 픽셀의 분포를 일정하게 만들어서 학습 과정을 좀 안정적이게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거든요. 여기는 그 calculate min stead라는 함수 같죠? 이 함수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셋의 모든 픽셀을 훑어서 각 그 채널별, 그러니까 RGB, 이 세 채널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학습용 데이터에 적용할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트랜스폼 보면 좀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들어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모델 가적화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모델이 이제 맨날 똑같은 이미지를 보면 특정 이미지라든가 색상에만 의존해서 하나는 좀 과적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원본 이미지에 다양한 변형을 주면 근데 모델이 이제 포켓몬의 본질적인 특성에 좀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모델이 처음 보는 이미지에도 높은 일반 성능을 가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폼에다가 투 텐서를 통해서 이미지를 텐서로 바꾸고 아까 계산한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노멀라이즈 레이어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테스트 트랜스폼 함수는 그냥 그렇게 복잡할 게 없고요. 최소한의 변화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모델이 얼마나 잘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화는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간단하게 한 겁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파인튜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파인튜닝이라는 개념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포켓몬 레슨넷 50이라는 클래스를 통해 알아볼 겁니다. 이 코드는 이제 파인튜닝의 핵심적인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100번이라는 인스턴스에다가 이미지넷이라는 이제 큰 데이터넷에서 학습된 레슨넷 50이라는 유명한 모델을 이제 하나 받아오고요. 다음에 이 레슨넷 50이라는 그 CNN 모델의 유지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 말고 풀 커넥티드 레이어만 이제 별도로 변경해서 그걸 사용한 거예요. 1세대 포켓몬이 총 151마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출력층이 151을 이제 출력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 전체적으로 수행하면서 배치형 레이어, 풀 커넥티드 레이어만 학습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고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이 코드는 학습에 필요한 변수, 환경 설정 등을 설정하고 실제 학습을 진행하는 코드입니다.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같이 적어둔 주석 보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모델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학습 코드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96% 정도 나왔으니까 확실히 꽤 잘 나온 편이죠? 파인튜닝 이제 잘 못했다 도 있겠지만 데이터셋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데이터셋이 아닌 것도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결과를 좀 시각적으로 수학화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를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 코드를 통해서 실제로 학습된 모델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여기서 저장한다고 뭐 별 쓸모는 없겠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하실 때 이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고요.
예, 지금까지 보여드린 소스 코드를 실제 콜에 반해서 이제 전에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보여줬던 할게요. 코드를 실제로 영상을 작성하기 뒤에 위한 있습니다. 파일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옆에 신규 버튼 눌러주시고요. 더보기 눌러주시면 이제 구글 콜 애프터가 나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이제 연결 버튼죠. 여기 아래 보면 그 런타임 유형 변경인데요. CPU가 들어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여기 CPU 라인 말고 여기 위쪽에서 계시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얼굴로 CPU보다 훨씬 나아요. 무료로 아마 구독이 안 되신 분은 아마 팁만 보이실 테니까 그거 골라주시면 되고, 유료 구독하신 분은 뭐 알아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작성한 실제 코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네, 이렇게 작성돼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멈춰서 이제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네네. 지금까지 파이터츄로 포켓몬 1세대 불주 모델 만들어 보기를 진행해본 소프트웨어학과 하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